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왜 매일 저녁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1일 연속극을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꼭 한 번씩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죠. 젊은 주인공이 식모살이하는 부잣집 사모님이 알고 보니 친어머니였다든지 우연히 사랑에 빠지게 된 평범한 남자가 사실은 재벌 2세였다든지 하는 얘기들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며 사람들은 현실성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하죠. 하지만 저는 출생의 비밀이란 이 세상에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잣집 사모님의 잃어버린 딸, 재벌 2세와의 우연한 연애 같은 건 실존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출생의 비밀 그 자체만큼은 우리네 삶 주변에서 이따금씩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제 삶 또한 일종의 출생의 비밀과 비슷한 사연이기도 하고요.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는 자신만의 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건 살아 숨쉬는 생명체든 아니면 한낱 물건들이든 모두 마찬가지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송아지들에게도 낳아준 어미가 있고 시내에서 사오는 물건들에게도 출신지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만들었니 한국에서 만들었니 하는 딱지들 말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은 더더욱이 다양하고 선명한 뿌리가 있죠. 태어난 고향, 어릴 적 다녔던 학교, 함께 나고 자란 형제, 그리고 핏줄을 물려주신 부모님. 저에게도 그런 뿌리들이 비록 희미하게나마 분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 에메랄드 빛깔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제주도의 어느 해녀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 어릴 적에 서귀포시로 이사를 왔기에 고향에 대한 기억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죠.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께서는 제 교육을 위해 대대로 살아온 고향 해녀마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제게는 함께 나고 자란 형제가 없었어요. 물론 또래 친구들 중에는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기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게는 친구들 다 있는 딱 한 가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낳아주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학생 어린 나이였던 저는 친구들 다 엄마가 있는데 왜 나한테만 엄마가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매일 밤을 지새웠어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연고도 없는 서귀포시로 이사를 떠나온 처지였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사람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여러 공사판을 오가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고향 해녀마을과 먼 서귀포시로 떠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자진사직해야만 하셨으니까요. 마음씨 넓고 인자한 아버지는 그런 당신의 사정을 제게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하나 어머니에 대한 질문에는 좀처럼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맨날 엄마가 그렇게 궁금한 건데? 어떻게 안 궁금해요. 옆집 재훈이네도 엄마 있고 슈퍼집 한순애도 엄마 있고 학교 친구들 다 엄마 있는데 나만 혼자 없잖아. 혹시 누가 자꾸 찾아오는 건 아니냐? 네 엄마 얘기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아빠한테 엄마 얘기를 물어보라고 시킨다든가 또 혹시나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면서 널 데리고 가려 한다거나 뭐 그런 일 말이야. 왜요? 아빠 말고 우리 엄마 얘기 아는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군데요? 찾아가서 물어보려고요. 그럼 아빠라도 얘기해 주던가요. 네? 제발. 미안한데 희진아. 아빠 오늘 땡볕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 내일도 새벽까지 일 나가야 하고 그니까 우리 엄마 얘기는 나중에 아빠 한가할 때 다시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어머니 얘기를 매번 회피하기 바쁘셨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어머니를 향한 궁금증은 자꾸만 커져갔고 학교에서 학부모 초대 수업을 준비하던 날에는 결국 어린 마음에 투정을 부리고야 말았죠. 내일 학부모 초대 수업 있어요. 친구들 다 엄마 모시고 온다는데 전 어떡해요? 아빠가 대신 가줄게. 작업 반장님한테 말씀 잘 드리면 내일 하루 정도는 공사장 일 빼주실 거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다른 일도 아니고 자식 일인데 그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싫어. 아빠랑 가는 거 싫다고요. 나도 엄마랑 가고 싶으니까 아빠가 얼른 엄마 데려와요. 그러자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께서 마지못해 그리고 무척 무겁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엄마는 우리 희진이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 해녀셨거든. 희진이 기저귀값 벌어야 한다면서 안 좋은 날씨에 무리해서 바다로 들어가셨다가 그만. 아빠도 사실은 그래서 고향을 떠난 거기도 해. 우리 희진이 교육을 위해서였기도 했지만 눈 닿는 고향 마을 곳곳마다 네 엄마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거든. 아빤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다. 순간 전 참으로 복잡 미묘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울음을 터뜨렸지만 적어도 제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뿌리만큼은 전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로 한동안은 평범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누군가가 절 찾아왔어요. 하굣길 교문을 나서는 제 손목을 덥석 붙잡는 웬 처음 보는 젊은 아줌마였죠. 네가 혹시 희진이니? 김초랑 씨 딸 김희진? 그런데요. 아줌마 누구세요? 저희 아빠 아세요? 이모란다. 희진이 엄마, 동생.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아니란다. 엄마 살아계셔. 순간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 엄마를 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한 사람이다. 따라가지 말아라. 확 겁을 집어먹은 저는 목청 높여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 소리에 학교 선생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상한 아줌마는 파출소로 잡혀갔죠. 그런데 파출소에서 밝혀진 진실은 그 이상한 아줌마가 제 어머니의 동생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돌아가신 어머님께 여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께서 뜻밖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분명 처제를 봤으면서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외면하며 아주 다급하게 절 데리고 나와버렸거든요. 제 눈에는 그런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그러는데 저 아줌마가 우리 이모 맞대. 근데 아빠는 왜 모른 척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이모는 맞지만 신경 쓸 일 아니야. 원래부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 너도 오늘 이모 못 만난 척 앞으로도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살거라.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던데. 어린 것이 어디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꼬치꼬치 말대꾸야. 말대꾸는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지. 아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날 전 제게 처음으로 고래고래 역정을 내시는 아버지가 무척이나 낯설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왜 화가 나셨는지 끝내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절 데리고 부산으로 또다시 이사를 떠나셨죠. 마치 야반 도주라도 하듯 아주 급하게 말입니다. 전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희진이 엄마는 살아있는 게 맞단다. 네? 근데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엄마가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그래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쳐서라도 너한테 숨기고 싶었을 뿐이야.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혹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이제 너도 알 건 알아야겠지. 아빠가 원래는 공무원이었단 얘기 기억하지? 너 공부시키려고 서귀포로 이사를 해서 사직서 냈었다는 얘기 기억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빠가 도망친 거야. 네 엄마가 고향 사람들한테 너무 못된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남편이었던 나마저도 알거지가 된 채로 야반 도주하듯이 급하게 멀리 도망쳐야 했던 바람에 근무지 근처에 묵혀 살 수밖에 없는 공무원 일도 그만둬야만 했던 거고. 너무 못된 짓이라뇨? 그냥 그렇게까지만 알아두거라. 우리 희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다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렴. 엄마랑 아빠는 이혼했어. 나쁜 사랑이랑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빠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 그러니 너도 이제 다시는 엄마 얘기 꺼내지 말아주겠니? 그럼 지금도 나 엄마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하고? 아빠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어. 이모가 나쁜 엄마 데리고 찾아오거나 우리 희진이를 나쁜 엄마한테 잡아가 버릴까봐 아빠는 우리 딸을 지키고 싶은 거야. 이해하지? 그때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분명 치를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오죽 심하게 나쁜 사람이면 좋은 부모인 아버지께서 저러시는지 그 심정을 어렴풋이 느낀 저는 다시는 엄마 생각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녀는 생면부지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죠. 부산에서의 삶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진 지인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이 공사판 저 공사판을 전전하셨고 전 저대로 새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하느라 부더니도 고생을 해야만 했죠. 그런 제게는 늘 이런 놀림이 따라붙었어요. 넌 왜 자꾸 우리끼리 노는데 끼어들려고 그래? 꺼져. 엄마도 없는 제주도 촌년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도 없는 제주도 촌년이라고 했다, 왜? 그게 내 잘못이야?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억울하면 엄마 데려오든가. 처음엔 꾹 참아도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녀석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려 노력도 많이 해보았어요. 하지만 엄마 없는 제주도 촌년이라는 꼬리표는 좀처럼 떨어져 나가질 않았고 괴롭힘과 놀림을 이겨내지 못한 저는 결국 녀석들과 싸움을 벌이기 일쑤였죠. 물론 훨씬 더 많이 얻어맞은 쪽은 언제나 제 쪽이었어요. 녀석들은 숫자가 많은데 전 언제나 저 혼자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와 아버진 매번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역시나 엄마가 없는 가정이라는 이유에서였어요. 이보세요, 희진 아버지.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면 죄송하다, 희진이를 단단히 혼내놓겠다. 뭐 그런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댁내 자제분들이 저희 딸을 먼저 괴롭혔다지 않습니까? 더 많이 다친 쪽도 우리 희진이고요. 그래서요. 지금 잘했다 이건가? 없이 사는 처지면 주제 파악이라도 똑바로 하고 살아야지 말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 됐네요.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마누라가 도망을 가지. 하기사 딸내미 성질머리 더러운 것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엄마 없는 가정에서 자란 자식이 멀쩡하겠냐고요. 아버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면 또 몰라. 꼴랑망노동꾼 주제에. 저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어렵게 살고 있을 뿐이지 못 배운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혼자서라도 희진이 구김살 없이 키워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야,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싸하게라도 하든가. 제주도에서 공무원이었다는 말 우리더러 믿으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뭐 100번 양보해서 믿어준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결국 그쪽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라는 증거밖에 더 돼요? 어지간해선 잘릴 일 없는 철밥통 공무원이 나랏밥 떠나서 노가다판이나 전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나쁜 짓이라도 저질렀으면 또 몰라. 이를테면 무슨 범죄 같은. 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모욕을 참을 수 없기에 분명히 항변했죠. 아줌마가 뭘 한다고 자꾸 말을 함부로 해요? 우리 아빠는요, 절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 그만두고 고향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옛 싸가지 없는 것 좀 보게. 누가 애미 없이 자란 것 아니랄까봐. 너 그러다가 네 아버지처럼 못난 어른 되는 거야, 이년아. 그런 일들을 수시로 겪고 자라며 전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품게 되었고, 하루는 너무도 괴로웠던 나머지 아버지께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죠. 엄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요?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이고 나쁜 사람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제주도 떠나면서 엄마 얘기는 하지 않기로 아빠랑 약속했잖냐. 그 약속 벌써 잊은 거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그늘이 지워지질 않는다고요. 네? 절대 알려줄 수 없다. 내 한평생 입국 다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야.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선 절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전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꼬장꼬장하게 돌변해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내내 전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고역이었던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었어요. 왜 보통 처음 만난 사람끼리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매번 저는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때의 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부산에서의 생활에 많이 적응해 있었고 친하게 지내는 학교 친구들도 몇 명이 생기게 되었죠. 마침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반 도주하듯 떠나야 했고 고향 제주도를 다시 마주하고 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마 친구들도 저의 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수학여행 첫날 밤에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곳이야? 네가 태어난 고향은? 기억 안 나. 거의 갓난아기 때 서귀포시로 이사를 갔거든. 에이, 그래도 고향인데 어떻게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 맞다. 바닷가 해녀 마을이라고 했어. 우와, 그럼 어머니도 해녀셨겠네? 야, 내가 엄마 얘기 제일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미안, 해녀 얘기 들으니까 신기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내일 자유시간에 너네 고향 한번 찾아가 볼래?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서 동네 이름이라도 물어봐봐. 잠시 고민하던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고향 동네 이름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버지는 또 꼬장꼬장한 목소리로 돌변하셨죠. 제 고향은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찾아갈 생각 따윈 하지도 마라. 네가 발 디딜 곳이 아니라니까는. 엄마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풍경만 구경하고 올게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엄마네 식구들이 아직도 그 동네 살고 있으면 혹시라도 네 얼굴 알아보고 접근이라도 해오면. 아빠,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클 만큼 컸는데 얼굴을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겠냐고요. 아버지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꼴 보기 싫거들랑. 허튼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전화를 확 끊어버린 아버지께서는
밤새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저희 학교 숙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아빠 밤새 한숨도 못 잤다. 혹시라도 너 혼자 고향 동네 기억 떠올려서 찾아가기라도 할까 봐서. 일어나세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니다. 내 이렇게라도 부탁을 해야겠구나. 엄마 생각 없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향 마을을 찾아가서도 안 돼. 왜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엄마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지른 거예요? 우리 희진이랑 아빠랑 다시는 같이 살 수 없게 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전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앞에서 처음 눈물을 비치셨죠. 그 눈물이 너무 가슴 아팠던 저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알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내가 엄마랑 엮여서는 안 된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입도 뻥끗 안 할게요. 나도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건 싫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딱 둘밖에 남지 않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부탁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대신에 나도 부탁 하나만 할게요. 내가 진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한 번은 꼭 진실을 들려주세요. 나도 평생 가슴앓이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저한테도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지만 전 언젠가 한 번은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되리란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바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반드시 제가 알아야만 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직감을 했으니까요. 물론 저와 아버지를 힘들게 만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노년이 된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 있을 미래를 향한 마음이었죠. 어머니가 그토록 나쁜 사람이라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평생을 피해가면서 사셔야 했다면 그런 어머니로부터 전 아버지를 반드시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이 세상에 단 하나 있는 가족이자 외동딸로서요. 이후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렀습니다. 가정 환경 탓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저는 2년제 전문대학을 겨우 졸업했고 졸업한 뒤로는 전공을 살려 제과 제빵사가 되었어요. 억척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저만의 작은 빵집을 차리던 날에는 아버지와 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러는 사이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의 부모가 되었지만 전 연애와 결혼 같은 것에는 좀처럼 관심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시집 걱정을 아무리 하셔도 저로서는 영 내키지 않을 뿐이었죠. 이 또한 아마도 어머니의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유복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결혼 생활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쉽게 결혼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나이가 40에 접어들던 어느 날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열어젖힌 사내가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의 빵집에 들려 아침 식사로 제가 직접 만든 빵을 사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어제 사갔던 빵 있잖아요. 그거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아주 맛있던데. 기본은 크루아상이라는 프랑스 빵이에요. 아닌 것 같던데요. 저 빵 좋아하는데 제가 많이 먹어본 크루아상이랑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기본은 하는 말 붙였잖아요. 크루아상에다가 제 비법을 섞어서 다르게 만들어봤죠. 그렇구나. 그럼 내일 아침에도 그 빵으로 부탁할게요. 미안해서 어쩌죠? 비법에 들어갈 재료가 떨어졌거든요. 오늘 주문 넣어도 모레쯤이나 돼야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아무거나 괜찮아요. 사실 전 사장님이 만든 빵이면 다 좋아요. 아니다. 사장님을 좋아하는 건가? 자기 마음대로 뜬금없이 고백을 해버렸던 그 남자. 그래놓고는 얼굴을 발그레 붉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전 싫지만은 않았어요.
이후로 그 남자는 당돌하게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희진 씨, 혹시 나한테 빵 만드는 거 가르쳐 줄 생각 없어요? 앞으로 빵 직접 만들어 드시게요? 단골 손님 없어지면 전 뭐 먹고 살라고요? 내 사랑 먹고. 아유, 능글맞기는. 혹시 다른 여자한테도 그러고 다녀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혹시나 바람둥이는 아닌가 걱정이어서요. 걱정하지 말아요. 세상 딱 한 사람, 오직 희진 씨한테만 꼬리치는 남자니까. 마침내 그 남자와 연인이 된 저는 오래지 않아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화창한 주말 그 남자가 동네 어린 아이들과 운동장을 뛰노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모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어졌어요. 또한 그 남자는 어쩌면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뜻밖에도 저희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종민 씨는 왜 그렇게 빵을 좋아해요? 우리 나이 40 넘었는데 빵보단 밥이 좋아질 나이 아닌가? 빵집 사장님이 할 소린 아니지 않나요? 에이, 빵 만드는 법 가르쳐달라면서 끼부린 게 누군데. 하긴, 그건 그렇죠. 뭐 굳이 설명하자면 어릴 적 기억 때문에 지금도 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네 작은 빵집에서 빵 하나 사가지고 부모님이랑 바닷가에 앉아서 나눠 먹었던 시간이 아직도 그리워요. 빵이 맛있었던 건지 아니면 에메랄드 빛과 바닷가 풍경이 맛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바다 많이 좋아하나 봐요. 당연하죠. 제주도 바닷가 마을 출신인데. 어? 제 고향도 제주도예요. 우와, 그래요? 신기하다. 육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희진 씨 고향은 제주도 어디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워낙 아기 때 서귀포로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곳이 해녀 마을이었다는 것밖엔 없고요. 순간 그 남자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외쳤어요. 역시나 우리 천생연분이었네요. 저희 할머니도 해녀셨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부산이라는 타지에서 제주도라는 같은 고향 뿌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그날 저희는 바로 그 운명을 받아들여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들이 좋다고 다 성사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가 어른들의 허락이 떨어져야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게 결혼이죠.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이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제주도로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 되실 어른들을 멀고 먼 부산으로 오시라고 불러내는 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전 아버지께서 또 제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실까 우려된 나머지 제주도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채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주도 해녀마을의 어촌 계장님이었어요. 저도 제주도 출신, 그 중에서도 해녀마을이 고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니 아주 반기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고향의 바다도 여기처럼 아름다웠을까요? 제주도 바다는 어디든 아름답지. 그런 고향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어찌나 서운했을꼬.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마음 쓸쓸하고 울적할 때면 언제든 내려와서 시간 보내. 우린 늘 환영이란다.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머님. 왜? 빵집 일이 많이 바쁘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전 잠시 대답을 망설였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내 복잡한 친정 상황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걸림돌이 된다고 한들 숨겨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거짓말로 숨기고 시작한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전부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참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사돈께서 공무원이셨다고?
네, 멀리 이사를 가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혹여 바깥사돈 되시는 분께서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건 아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 너무 중요하게 듣지 말아주렴. 사돈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남편과 부인의 입장만 거꾸로 뒤바꿔 놓으면 말이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한 40년쯤 지난 일이지 아마? 우리 마을에 아주 몹쓸 짓을 벌이려다가 발각된 놈이 하나가 있었어. 대대로 인연 맺고 살아온 마을 식구들 전체를 순식간에 알거지로 만들 뻔했을 만큼 흉악한 짓이었지. 그런데 그 놈은 자기 짓거리가 발각되자마자 갓난쟁이 딸 들쳐업고 쫓겨나던 야반도주를 해버렸지 뭐니. 하루아침에 딸까지 잃어버린 그 집 아내는 심지어 40년째 남편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단다. 왜 숨어 지내요? 그 흉악하고 몹쓸 놈이 복수라도 해올까봐 무서우니까. 아내가 그 놈이 벌인 짓거리를 마을에 폭로하면서 발각이 되어버렸거든. 실제로 야반도주하고 한 몇 년 동안을 덩치 좋은 무례배들을 지 아내 잡아오라고 수차례 보내기도 했었고, 아내가 몹쓸 짓거리가 실행되기 전에 마을에 알린 덕분에 자기가 쇠고랑 교도소 신세까지는 면하게 되었다는 은혜도 모르고 말이다. 글쎄요. 아무래도 다른 이야기 같아요.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내 때문에 알거지 된 건 오히려 저희 아버지 쪽이거든요. 그 바람에 지독한 가난을 겪으면서 사셨던 건 제가 딸 자식으로서 평생 지켜보았고요. 그래. 하기사 세상 흉흉한 일 어디 한둘이겠니. 내가 괜히 헛된 걱정을 해버린 것이겠구나. 여튼간에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저녁에 동네 사람들께도 인사드릴 겸 우리 집 새아가를 환영도 할 겸 해서 잔치를 열자꾸나. 우리 동네가 워낙에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들이 많아서 따지고 보면 다들 시댁 친척 식구들이나 다름없어요. 맞다. 혹시 시댁 식구들 많은 건 부담스럽니? 아, 그럴 리가요. 식구들 많으면 복작복작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저 평생 아버지랑 둘이서만 살았잖아요. 그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신랑과 나란히 앉아 바라보는 해녀마을 밤바다 풍경은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아름다웠죠.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살짝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흉흉한 일들쯤이야 동네마다 수십 개씩은 쌓아놓고 사는 세상일 테니까요. 이튿날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시댁 마당에서 성대한 마을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상에는 해녀 마을답게 온갖 진귀한 해산물이 그득했고 제주도식 돼지고기 요리들도 한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나 다름없는 동네 주민 모두가 참석한 그 자리의 주인공은 이제 곧 새색시 그리고 새 식구가 될 저였어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이 쏟아지던 그때 뒤늦게 도착한 한 여자가 무척 놀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 여자를 돌아본 저는 한눈에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주름진 얼굴이기는 했지만 서귀포 국민학교 교문으로 절 찾아왔던 이모가 확실했어요. 이모? 혹시 이모님이세요? 맞구나. 희진이 맞구나. 아휴, 다행이다. 어릴 때 얼굴이 많이 남아있어서 못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니. 근데 여긴 어떻게 와 있는 거야? 결혼 허락받으러요. 세상에나, 새색시가 그럼 우리 희진이었구나. 순간 저는 불길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신랑이랑 저랑 친척이에요? 아니야. 대대로 같은 동네 살아온 집안이기는 해도 친척은 아니야. 저는 잠시 안도할 수 있었지만 이내 또 다른 걱정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모가 그곳에 있다는 건
그 동네가 제 고향 마을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서실 것은 뻔할 뻔째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헐레벌떡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새아가가 자네 조카인가? 네, 아주머니, 언니 딸 확실해요. 그 말에 동네 분들 모두가 뜨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탄식하시고는 이모를 꾸짖으셨죠. 아이고 세상에나. 못하고 있어. 얼른 데려가 보지 않고. 아니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밖에서 숨어 있어요. 갓난쟁이 때부터 봐온 옆집 꼬꼬마 종민이가 신부감을 데리고 왔다길래 일단 궁금해서 오긴 왔는데 겁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만 먼저 들여보냈고요. 안전한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담장 밖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지키고 있다. 안전하니 무서워 말고 어여 들어와. 하지만 담장 밖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잠잠했어요. 동네 분들이 괜찮다, 그놈 끈앞을 여기 없다 하고 몇 차례나 외치고 나서야 담장 밖으로부터 낯설지만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초라한 노파. 노파가 얼굴을 가린 것들을 치워내는 순간 노파의 얼굴에서 노년이 된 제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네, 맞았어요. 제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번에 알아보았던 것처럼 어머니께서도 절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절 부둥켜 안고 차마 아무런 말도 못한 채로 한참을 오열하다가 그만 실신하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께서는 몇 시간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아버지를 알거지로 만들고 이혼당했던 엄마가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기는 없는 사람이었고 찾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엄마가 결혼을 앞둔 제 앞으로 불쑥 나타나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속이 더더욱 어지러웠던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마을 전체를 알거지로 만들 뻔했다던 몹쓸 남편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도망자 신세로 나타난 친정어머니의 행색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누구도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죠. 신랑도 시부모님도 이모와 마을분들 모두가 말이에요. 다만 시어머니께서 다들 아무 말도 않는 이유를 제게 들려주셨을 뿐입니다. 어제는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나조차도 섣불리 털어놓지를 못하겠구나. 아마 네 신랑이랑 이모랑 동네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인 심정일 테고. 그러니 당장은 마음이 복잡하겠지만서도 잠깐 기다렸다가 사부인 정신 드시면 그때 직접 이야기 나눠보거라. 맨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일 수도 있을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몇 시간 뒤 제 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청심환 하나를 쥐어주며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신랑과 이모를 포함한 동네 분들도 모두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40년 만에 맞이한 비밀의 모녀 상봉을 위한 배려였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첫마디를 건네오셨습니다. 네 아버지란 사람은 아직 살아있니? 살아계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 손을 다급하게 부여잡으며 외치셨습니다. 결혼식에 네 아버지 오면 큰일 나. 왜요? 딸 자식 결혼식에 아버지께서 오시는 게 문제될 일인가요? 아니면 오시면 안 되는 이유라도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럿 다쳐나갈지도 몰라서 그래. 네 아버지랑 친구들 손에 내 머리털이 죄다 뽑혀나가든가. 마을 사람들이랑 싸움이 한판 크게 붙던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버진 엄마가 나쁜 사람이니 찾지도 말라셨고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아버지를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고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를 피해서 살아오셨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디? 자기가 나를 피해 살았다고? 제가 아버지랑 살아온 삶이 그랬으니까요. 공무원이었던 아버진 알고지가 돼서 고향을 등지고 서귀포로 이사를 갔고 이모가 제 학교로 찾아오는 바람에 부산으로 야반도주까지 해야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 이혼당하고 40년 동안 숨어서 살아온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닌 바로 나였단다. 네 아버지의 무례배 같은 친구들이 나한테 안갚음을 하려고 지금까지도 칼을 갈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 모든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갓난쟁이였던 약 40여 년 전 어머니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인 해녀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향 해녀마을 근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대요. 그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지역의 개발을 담당하는 업무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한 기획을 구상하기 시작하셨죠. 고향에 애착이 아주 많은 분이셨거든요. 당시 고향 마을의 해변과 앞바다는 훗날 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의 관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해산물 도둑질과 무단 채취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셨던 탓에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어업협동조합을 설립했고 다들 가산을 헐어 고향 마을의 해변과 앞바다를 협동조합 소유 어장의 형식으로 소유하게 되었거든요. 워낙 큰 돈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가난한 마을 주민들은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했었죠. 하지만 제 아버지께서는 마을이 발전하려면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협동조합 소유의 해변을 리조트 건설사 쪽에 매각하는 것이었어요. 당시는 제주도에 막 리조트 건설붐이 일었던 시절이었던 데다가 잘 성사만 된다면 마을 주민 전체가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했죠. 이에 아버지는 고향 마을에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며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선이었지만 견물생심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헛된 욕심의 시작은 리조트 유치 성사의 낌새를 눈치챈 전문 사기꾼들이 제 아버지에게 접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네요. 그쪽이 우리가 만든 유령회사 쪽으로 협동조합 소유 해변이랑 어장 권리 넘기면 우리가 그걸 딴 데로 팔아치운 다음에 돈만 챙겨서 튀면 돼. 뭐 더럽고 위험한 일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권리 넘기시오. 제가 그래 버리면요. 마을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거리에 나앉을 거 뻔한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분들 전부가 제 아버지, 친척 같은 분들이세요. 나 이 양반 세상 물정 모르네. 고양이니 정인이 하는 얘기들은 거머쥘 수 있는 돈이 몇 억 안 될 때나 먹히는 거고 지금은 고민할 거리조차 안 돼요. 우리가 꼴랑 몇 푼 먹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거머쥘 수 있는 돈만 해도 수십억이 훌쩍 넘어 이 사람아. 수십억이 훌쩍 넘어요?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하고 살아도 같은 배 탄 동료한테까지는 거짓말 안 하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갑부들 봐서 알지. 당신 딸내미도 그 집안들 못지않은 공주님으로 키울 수 있다니까는. 결국 아버지께선 검은 속삭임에 마음이 넘어가고야 마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어머니께서 피부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람 눈빛이 허공에 붕 떠있는 사람 같은 것이 뭔가 불길한 느낌이었던 거죠. 이에 어머니께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조용히 지켜보며 지냈는데요. 어느 깊은 밤 아버지께서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를 엿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었기에 집 전화로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해변이랑 어장 권리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셨던 그 돈에다가 웃돈까지 추가해서 받아야겠습니다. 제 입장에선
평생 살아온 고향과 정 나눈 이웃들을 저버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아버지가 통화를 이어가는 사이 어머니는 리조트 유치를 빙자한 사기 행각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 집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마을 회관으로 가서 방송을 했죠. 이웃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을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고향을 지킵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뭔 일인가 싶어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버지께서도 방송을 듣고는 서류를 되찾기 위해 달려오셨죠. 그 자리에서 마을 전체를 알거지로 만들 뻔한 아버지의 검은 속내를 폭로했고 아버지는 멍석마리를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검은 속삭임에 넘어간 아버지의 사기 행각이 미수에 그치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계획을 폭로하고 막아선 어머니를 증오하게 되었고 이혼 도장을 찍는 즉시 절대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애는 두고 가라며 붙들고 늘어지는 어머니께 손찌검까지 해가면서요.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폭로 덕분에 사기가 미수에 그쳐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공무원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죠. 파직을 당하고야 말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고 엄마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며 제 공부와 엄마를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가야 했던 탓에 공무원에 자진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알거지가 되어버렸다는 말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이 발족되고 마을 해변과 어장의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 부모님께서도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셨으니까요. 아버진 그걸 자기 잘못으로 인해 고스란히 두고 도망치게 되면서 알거지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자업자득인 셈이었죠. 반면 40년간 아버지를 피해 살아야만 했던 어머니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증오하게 된 아버지와 사기꾼 무리들이 복수의 칼을 갈았으니까요. 실제로도 떡대 좋은 남자들이 수시로 마을을 찾아와 어머니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어머니는 결국 40년을 숨어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마을 주민분들께서 제 어머니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노력하셨습니다만 그분들께서도 각자의 삶이 있기에 24시간 제 어머니만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머니께서 털어놓으신 진실을 의심하지는 않느냐고요.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제 신랑과 협동조합장인 시부모님과 마을 주민 모두가 증인이었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방문하고 나서야 제 어머니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그분들께서 미리 짜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40년 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난 40년간을 엄마를 원망하며 지냈어요. 미워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조금은, 아니, 아주 많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어요, 엄마. 어머니께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못난 딸인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수로부터 어머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제 결혼 또한 지켜내야 했죠. 마침내 저는 단판을 짓기 위해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 요 며칠 사익감이랑 여행이도 다녀온 거냐? 제주도요. 뭐? 거기서 저 제 뿌리 찾고 돌아왔어요. 엄마도 만났고 고향도 찾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40년 전의 진실까지 전부 다 알게 됐고요. 네가 그 여자를 나쁜 사람이니 만나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거짓부렁을 짓거렸든 절대 믿으면 안 돼.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이 진실이다.
그렇기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던데요. 아버지는 잠시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며 눈알만 굴리는 모습이 또 무슨 거짓말을 지어내려는 것 같았죠. 전 또다시 아버지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발 이번만큼은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딸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달라고요. 평생 널 키워온 나를 이제는 믿지 않겠다면서 내가 지금 하는 대답일라 선뜻 믿어주겠더냐? 믿고 말고는 다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국민학생 때 이모가 저 학교로 찾아왔던 날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쳤어요? 부산까지 야반도주 하는 사람처럼 잘못은 아버지가 혼자 다 저질러 놓고. 널 빼앗기기가 싫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날 등졌다지만 단 하나 피부치인 너 없이는 살 수가 없겠더구나. 그래서 무서웠다. 널 엄마한테 빼앗길까 두려워 이 부산까지 도망을 쳤어. 네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둔갑까지 시켜가면서 40년 전 진실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내 본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 희진이가 도망쳐버릴까봐.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어. 그것만큼은 절대 의심하지 말아주렴. 믿어드릴게요. 절 사랑했던 마음까지는 부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거예요. 아버지에게 너무 크게 실망했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무 잘 알게 돼버렸으니까요. 희진아. 그리고 경고 한마디만 드릴게요. 어머니한테 해코지할 생각 하지 말아요. 그래봤자 전 아버지한테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고 괜히 아버지만 더 추한 꼴 보시게 될 테니까요. 너 지금 애비를 협박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위험한 일에 손대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데 그게 다 너 갑부찍 공주님처럼 키우고 싶어서였단 말이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함부로 덮어드릴 수 있는 잘못이 아니죠. 장장 40년을 자식 얼굴도 못 본 채로 겁에 질려 숨어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원한이 있고 동네 전체가 알고지가 될 뻔한 마을 주민들의 마음고생을 생각해서라도.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려무라. 그 여자한테 딸 자식 빼앗기고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좀 우습네요. 아버지 입에서 반성이나 참회의 말이 나오길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이젠 저도 제 길 갈게요. 제가 말을 마치는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지켜주기 위해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오신 시부모님과 마을 주민들이셨죠. 아버지를 멍석말이라도 해서 떨쳐내겠냐? 이 40년 전 그날 그때처럼. 아니요. 그런 불법적인 일에 손댔다가는 저도 아버지랑 똑같은 꼴 되는 거잖아요. 전 합법적으로 아버지를 떨쳐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셔온 분들이기도 하고요. 마침 시어머니께서 제 아버지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가셨습니다. 그 똑똑하고 착하던 자네가 어찌 이리 타락을 해버렸을꼬. 돈이 그렇게 좋더냐? 아내를 위협하고 친척 같은 이웃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싶어질 만큼? 가족 얘기 중인데 누님은 좀 빠지슈. 괜히 다 지난 얘기 가지고 사람 협박하려고 들지 말고. 나도 지금 가족 얘기 중일세. 저 아이가 내 며느리 될 거거든. 그 말에 아버지가 순간 얼어붙어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를 꾸짖었죠. 자네 전처가 목숨 걸고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준 덕분에 우리 마을을 지켜낼 수 있었고 또 그 덕분에 자식 잘 키워낼 수 있었네. 그 자식들이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아는가? 빨간 지붕 희균이네 마지는 검사됐고 박씨네 셋째는 강력계 형사일세. 것뿐인가? 변호사의 법조인에 싸우자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 나이를 어디로 드셨소 누님은?
부모 싸움에 어디 자식까지 끼워넣어. 이 쪽팔린 줄을 알아야지.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려버렸으면서 당연히 그 자식들까지 적이 되어버릴 걱정은 못했는가? 이래도 부모 싸움에 자식을 끼워 넣는다 생각된다면 내 이렇게 대답함세. 저 아이의 남편이 될 내 아들 종민이도 우리 마을 식구야. 엄마 전 나눠 먹고 자란 친구의 아내가 위기에 처했다는데 가만히 두고 볼 녀석들이 세상 어딨겠나. 우린 우리 자식들 그렇게 안 키웠네. 허니 내 며느라기와 사부인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거들랑 우리 마을 전체랑 싸울 각오부터 하고 오시게나. 결국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야 말았어요. 전 그런 아버지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남기며 돌아섰습니다. 저 결혼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던 결혼이요. 신랑 닮은 아이도 낳아서 잘 기를 거예요.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결혼식에 오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발들여서는 안 되는 제 고향 마을에서 전통 혼례로 치를 거니까요. 그날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제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하셨으니까요. 저와 신랑 그리고 40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에 아버지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전 아주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저의 완전한 뿌리를 찾아냈어요. 또한 얼마 전 출산한 첫아이와 함께 하루하루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